거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시간 거두절미 각설하고 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송영훈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장윤미 변호사 두 분 오늘도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반부 공통질문 이번 주에 뜬 인물, 진인물. 송영훈 변호사 뜬 인물은? 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네. 이번 주에 그 해병대원 특검법 국회 본회의 표결이 있었죠. 그 김재섭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 남아서 투표를 해서 반대표를 던지고 그다음에 본인이 왜 반대표를 던졌는지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 법안에는 반대를 하지만 나는 제3의 중립적인 기관이 특검을 추천하는 그런 수정안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요지인데요. 김재섭 의원의 이런 행동을 보면은 정치가 무엇인가 하는 그 본질을 상당히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이 뭐 이상과 현실, 뭐 소신과 민의, 신뢰와 명분 이런 것을 아주 치열하게 조화를 이뤄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고민을 하고 설득을 하고 조정을 하는 것이 정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언제 어디서든지 본인의 소신을 구체적으로 피력하고 국민과 상대를 설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김재섭 의원이 이번에 그런 노력과 시도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이번 주 뜬 인물로 꼽아봤습니다. 네.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제 다 퇴장했는데 찬성하겠다고 밝힌 안철수 의원은 남아서 찬성표를 던졌고 왜 이걸 자꾸 반대만 하느냐라는 그동안의 의견을 피력해왔던 김재섭 의원이 자기는 반대표를 던지고 이유를 설명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남은 거 아닙니까? 그런 그렇습니다. 거죠. 자, 장윤미 변호사는 금주에 뜬 인물? 저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내정자 꼽아봤습니다. 예. 비토 목소리가 높기는 하지만 정치권에서 한동안 좀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뭐 방송 패널 등등으로도 활동을 하셨었지만 제대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다가 어떻게 보면 뭐 화려하게 부활이랄까요?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주 인물로 꼽아봤습니다. 네. 근데 뭐 임명되자마자 아주 강도 높은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그죠? 공기가 아니라 흉기다. 본인도 언론인 출신이신데 사실 후배 언론인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좀 굉장히 좀 강도 높은 그리고 예. 앞으로의 방향성이 어떻게 갈지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발언이다. 이런 평가할 수 있어 보입니다. 민주당은 또 탄핵합니까? 뭐 지금 탄핵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전망이고요. 이분이 만약에 진짜 탄핵 대상인지 아닌지는 업무와 관련해서 직무와 관련해서 어떻게 이 직을 수행하시는지 물론 뭐 청문회에서 어떤 입장과 발언 나타내는지도 좀 봐야 할 부분이 있어서 지금 탄핵을 뭐 언급하는 건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회의 한 번도 안 했는데 무슨 그 탄핵을 그러니까요. 합니까? 네. 자, 금주의 진인물로 가봅시다. 송영훈 변호사. 네, 민주당 이성윤 의원입니다. 지금 그 이른바 대변 검사 논란, 그 수원지검의 박상용 부부장 검사를 국회에서 사실상 이 대변 검사 사건의 장본인으로 지목을 하고 또 국회 밖에서 유튜브에서도 관련된 발언들을 했다고 해요. 근데 지금 박 검사 본인은 극구 본인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고 이것에 관해서 당시 술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귀가할 때까지 같이 있었다고 하는 동료 검사가 본인 증언도 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성윤 의원이 이런 것을 마치 이제 사실인 것처럼 그 발언을 해서 지금 이번 주 금요일에 박 검사로부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예. 이거 만약에 사실인데 허위사실이라고 고소를 했으면 무고죄가 되거든요. 그래서 검사가 그렇게 했을 개연성은 낮다고 봤을 때 그러면은 우리 국회의원이 과연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언급을 하고 특정 검사를 이 보복성이라고 하는 의심까지 받아가면서 망신주기를 해서야 되겠는가. 네. 그런 점에서 금주의 진인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뭐 이 얘기는 좀 이따 검사 탄핵 이야기하면서 같이 좀 짚어보고요. 네. 장윤미 변호사 금주의 진인물. 저는 국민의힘 소속의 최수진, 김민전 두 초선 여성 의원님 꼽아봤습니다. 예. 일단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했죠. 여당으로서는 뾰족한 대안이 없었을 겁니다. 이 반대 입장을 낼 수 있는 걸 표 셈법으로 하면 뭐 민주당을 이길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상당히 뭐 이제 자는 모습, 조는 모습이라는 표현은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이제 주무시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담겼는데 인유한 의원이 너무 피곤하고 새벽 시간대라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헤아릴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인터뷰까지 하셨더라고요. 새벽 시간대 아니었습니다. 오후 5시경이었다고 하고요. 유상범 의원이 첫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섰는데 시작한 지 한 20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필리버스터의 어떤 진정성, 그 무게감을
부분을 국민의힘 소속의 그 자당 의원들이 좀 훼손시킨 부분이 있다. 물론 뭐 두 당사자는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네. 뭐 어떤 인물 진인물에서 최상병 특검법 관련돼서 김재섭 의원도 나왔고 최수진, 김민열 의원도 나왔으니까 그 얘기로 바로 이어가 봅시다. 이렇게 뭐 최상병 일주기 전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뭐 그게 이제 국민의 요구다. 민주당은 이제 그런 주장인 거죠? 그렇죠. 최상병의 어머니가 또 당부하신 말씀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통신기록 보존 기한과 관련해서 최상병이 7월 달에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제 1년 그 기간을 좀 다급하게 시급하게 좀 신속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문제의식이 민주당엔 있고 다만 현실을 헤아릴 필요는 있을 텐데 대통령께서 당연하지만 이제 정부로 이송된 지 15일 안에는 거부권 행사할 그렇겠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민주당이 8표의 이탈표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냐 현실적인 어떤 점검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렇죠. 일단 김재섭 의원도 일단 지금의 민주당 안에는 찬성하지 않겠다라는 반대. 의견을 했고 조경태 의원은 이제 특검에는 찬성 의견을 밝혔지만 불출석을 하셨었고 안철수 의원이 또 어떻게 될지는 좀 변수로 남아 있고 그리고 특검 정국과 관련해서 탄핵 정국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이 좀 모이는 그리고 결속하는 분위기도 있다 보니 그렇죠. 8표의 이탈표를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겠죠? 그러면 이제 또 3라운드로 넘어가는 셈이 될 텐데요. 그러면 조국혁신당 그리고 지금도 민주당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제3자 추천에 대해선 열어놓고 그 타진해 볼 수 있다, 논의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내고 있어서 그때 추천 권한과 관련한 수정안 그리고 논의 이후에 또 다시금 국회에서 좀 통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 변호사님. 네, 민주당이 이렇게 뭐 밀어붙이고 있는 거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 그 이 특검에 관해서 한 몇 달 전부터 민주당은 왜 상설 특검 안 하냐는 얘기를 일관되게 해왔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같은 말씀 또 드리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 국회가요 상설 특검법에 의해서 특검을 하는 걸 결의를 하면 대통령의 제2요구 대상이 아니에요. 예. 법률안이 아니고 결의여서 자동적으로 그 법률에 따라서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가 중립적으로 구성이 됩니다. 여당 2명, 야당 2명, 대한변협회장,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차관. 이렇게 구성이 되거든요. 이건 네. 우리 사회가 10년 전에 미리 만들어 놓은 합의해 놓은 시스템이에요. 그런 것을 예를 들면 하면 되는데 계속 대통령이 거부하기 마련인 특검 법안을 제출하고 실제로 제2요구돼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민주당에 묻는 것이 정말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목적인가? 아니면은 거부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인가를 계속 엿주는 거예요. 그리고 특검을 자꾸 한쪽에서 추천하려고 하니까 이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즉 정말로 객관적인 진실을 가리는 것이 목적이냐 아니면은 우리가 원하는 답을 듣고 싶은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자유롭지 못한 특검법이 계속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그 최혜병의 순직 일주기를 계속 얘기하는데 정말로 그 일주기가 가슴 아프고 그 눈물을 닦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길 그리고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길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정말 민주당의 이 부분에 대해서 고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제 의견하면 8명 이탈 안 나오겠죠? 지금은요. 그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제안한 대법원장 추천안 그게 일종의 방파제 역할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이 22대에 가면은 찬성을 하겠다고 공언을 했으나 민주당 안은 내가 찬성을 못하겠다. 나는 제3의 기관이 추천하는 것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반대표를 던진 것이고 앞서 장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표결에 참여를 안 했어요. 한지아 의원도 22대에 가면 찬성하겠다고 하는데 표결에 안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대법원장 추천안이 그분들께 운신의 폭을 열어준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8표까지 이탈표 나오기는 매우 어렵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러면 이제 3라운드로 가서 여야가 협상을 해서 합의할 수 있는 안이 나올까요? 저는 이제 조국 전 대표가 됐더라고요. 전당대회 한다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도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해서 공소 유지가 됐던 전례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다 이제 무혐의가 되거나 이제 대법원장은 아무래도 이제 사법부 출신이 있으시고 수사기관 관리에서 추천했을 때 수사력이 좀 떨어지는 인사를 추천한다라는 그런 인식도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추측하기로는 민주당이 원래 지난 국회에서 냈던 대한변협이 추천하면
아마 민주당이 선택하는. 뭐 민주당이나 이제 야당. 왜냐하면 이건 대통령과도 좀 연결고리가 있다 보니까요. 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그런 취지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러면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되면 대한변협 추천까지도 받을 수 있나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요. 저는 대한변협 추천안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역대와 같은 좀 통상적인 야당의 태도라면 그것도 저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뭘 하고 있습니까?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상당히 힘이 셉니다. 그런 검사들조차도 4명을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하고 또 아까 대변 검사 얘기도 했지만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에 불러서 조사를 한다고 하면은 또 이제 그게 생중계가 되면서 일종의 조리돌림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힘 있는 검사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는데 대한변협이 특검 추천권을 가졌을 때 과연 민주당이 변협에도 어떠한 형태의 힘을 행사하지 않을 것인가. 저는 그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저는 현재의 대한변협 회장이나 변협 집행부에 대해서는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변호사 업계도 많은 현안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로톡이라든가 뭐 많이 있는데 민주당이 그런 쪽에서 뭐 유형의 무형의 힘을 행사하면서 눈치를 보게 만든다.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단한 저는 억측 같은데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대법원장 추천이 제가 봤을 때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변협에 유무형적인 압력을 행사한다는 전망은 무슨 근거가 있어야 뭐 그런 발언을 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여야가 논의하면 되는 거고 대법원장 추천했을 때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추천한 인사의 공소유지를 대법원이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상권분립의 훼손 문제, 사법부가 정치의 쟁점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그런 부담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알겠어요. 최근에는 네. 관행이 아닙니다. 아무튼 바로 지금 두 분 변호사님이 나누신 이런 논의라도 국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지 뭐 재의결이 막 부결되고 나면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그렇다면 우리 뭐 애초완으로 여당과 협상해 보겠다. 또 만약 이제 또 한동훈 대표가 되면 그럼 우리는 대법원장 추천안으로 한번 협상해 보겠다. 이런 전제 조건이 갖춰져야 이런 토론이라도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여야가 다 전당대회 국면이니까요. 그러니까요. 민주당도 이제 전당대회 들어가니까 아마 양당의 정식 지도부가 다 선출이 되고 나면 그래서 이런 토론이 이루어질지 아예 이런 토론조차 시작되지 못할지 그건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방금 언급했으니까 검사 4명 탄핵하고 곧바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사위에 불러서 청문회도 하겠다. 뭐 이 시간에 우리 장윤미 변호사가 뭐 여러 차례 그 수사받는 당사자들이 자기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는 건 좀 무리 있지 않느냐라는 어떤 국민의 시각에 대해서 동조한다는 표현 쓰셨는데 네. 어쨌든 지금 4명 검사를 다 탄핵해버렸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일단 이게 탄핵이 민주당의 목표인지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있는지는 봐야 되는데 저는 후자인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검찰이 국민들께 응원받고 있다, 신뢰받고 있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4명의 이 탄핵 대상으로 오른 검사들 부적절하게 수사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한명숙 총리와 관련해서도 그런 식으로 수사하면 안 되는 거죠. 당사자들 불러서 입을 맞추게 하고 이거는 검찰이 어떤 공직의 수행자로서는 상당히 결함이 있는 행태입니다. 그것과는 또 변론으로 그렇다면 탄핵으로 정말 헌재의 인용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는 제대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3명의 검사에 대해서 탄핵안 발의한 적이 있죠. 안동환 검사가 그나마 상당히 유력하게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서 증거를 조작했다는 이런 의혹이 있었으니까요. 그렇지만 헌재에서는 부적절하고 뭐 이 부분은 정당한 수사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사유는 되지 않는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헌재에 넘어갔을 때 이 부분이 다 기각 결정이 나면 그 정치적 부담은 어쨌든 민주당 몫이 되는 그럼요. 부분에 대한 점검은 필요해 보이고요. 예. 다만 아마 여론의 환기 아니면 여론전의 성격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3명의 검사에 대해서는 본회의로 바로 올렸고 예. 그리고 이번에는 법사위에서 한번 들여다보겠다라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청문회 형식으로 당사자들 불러서.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뭐 조국혁신당과 같이 검찰개혁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그 와중에서 이런 여론전의 성격도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 검사들 탄핵하면서 법사위에서 소환해서 청문회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지만 그동안에 거의 사문화돼 네.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이번에 한번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겠다는 겁니다.
송영훈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한 번도 그 조항이 작동을 한 적이 없죠. 그 조항은 1964년에 만들어졌는데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 2004년에 처음 있었으니까 40년간은 아예 논의 대상이 아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16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이제 뭐 장관 탄핵, 법관 탄핵, 검사 탄핵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그때마다 소수당이었던 국민의힘에서 그러면은 법사위에 내려서 조사라도 하자라고 실제로 의안을 발의를 했었습니다. 전부 다 국회 본회의에서 칼같이 부결이 되고 바로 표결해서 탄핵소추안 예. 통과를 시키고 직무정지를 시켰어요. 예. 그렇게 해오다가 이번에는 갑자기 청문회 하겠다. 그렇죠. 법사위에서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지난번에 해병대원 특검법 청문회를 하면서도 증인들 보고 10분간 나가 있으라고 하고 두 손 들고 한 발 들고 서 있으라고 하고 뭐 그렇게 망신주기식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그 검사들 불러다가 당신들 화장실에다가 대변 발라놓은 거 사실이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그게 다 TV로 생중계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겠죠. 그러면은 그것이 결국에는 수사를 했던 검사들에 대한 보복성 망신주기성 청문회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그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해서 13년 전 일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어미준 검사 얘기를 잠깐만 좀 드릴게요. 그 검사 같은 경우에 지금 문제가 된다고 하는 일이 2011년 3월에 있었다는 겁니다. 13년이 지났어요. 일단 공소시효, 징계시효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 자체가요. 한명숙 전 총리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한번 확인됐고 그 돈을 준 한만호 씨라고 하는 분이 위증으로 그러니까 검찰에선 돈 줬다고 하다가 법원에선 돈 안 줬다고 진술을 뒤집었는데 그 진술이 위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징역 2년 선고받아서 확인이 한번 됐고 그다음에 이걸요. 문재인 정부 때 그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2020년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합니다. 그때 중앙지검장이 지금의 이성윤 의원이에요. 그때 무혐의가 또 납니다. 세 번째죠. 그랬는데 검찰에서 감찰팀을 다시 꾸려요. 그 유명한 임은정 검사님이 이때 그 감찰팀 하셨습니다. 그때도 혐의를 못 밝혀내요. 네 번째. 그다음에 그러고도 안 되니까 박범계 법무장관 지금 민주당 의원이죠. 그 대검 부장회의에서 다시 결정해라라고 하고 본인이 그 두꺼운 기록을 읽는 사진 같은 걸 공개를 합니다. 그랬는데 대검 부장회의에서도 이 검사들의 모해 위증 교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서 압도적으로 무혐의 결론을 냅니다. 예. 5번에 걸쳐서 클리어가 됐는데 이거를 이 어미준 검사라고 하는 분을 그때 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했어요. 실제로 이분은 뭘 했냐. 이재명 대표 작년 2월에 1차 체포동의안 올라올 때 그 구속영장 청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분이 네. 이 어미준 검사하고 같이 탄핵소추 발의된 강백신 검사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 청문회 부르면 검사들은 안 나가겠다고 그러죠? 지금 그런 입장인 걸로 알고 안 있습니다. 나오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동행명령권 뭐 이런 걸 발동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발동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느냐는 좀 부정적인 분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국회 증인 감중에 관한 법률로 봤을 때 이 강제 출석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라고 좀 보여지기가 어렵고요. 일단 증인이 아니고 당사자로 보이는 부분이 예. 있고요. 예. 그리고 이런 그러면 청문회 뭐- 절차에서는 강요할 수 없다. 그래서 못 부르면 청문회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를 통한 청취는 불가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냥 바로 표결에 갑니까? 아니 그래도 아마 뭐 현안 질의 같은 걸 준비한 의원들이 있을 테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질의는 못 던지더라도 뭔가 하진 않을까요? 뭘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한 번도 못 보던 그 검사를 상대로 의원들이 검사 역할이 돼서 추궁하는 그런 모습이 국회에서 펼쳐질지 지금으로 봐서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또 지금까지 몇 번 탄핵안을 내서 통과시켰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매번 안 됐는데 네. 이번엔 또 어떨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1시 30분 막 지났습니다.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김민희 씨. 네, 장마로 인해 평소보다 주말 나들이 차량들은 많지 않습니다. 장거리 나들이 차량들보다는 도심 주변으로 꾸준히 교통량이 많은데요.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성수대교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뒤로 노량진 수산시장부터 더딘 흐름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후 서울 양양고속도로에 진입해서는 양양 쪽으로 덕소 3패부터 남양조금수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에서는 원주 쪽으로 초월 일대로만 속도 줄여 지납니다.
지납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장수 부근 4차로에는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는데요. 시흥에서 송내 사이 정체가 더 심해져 있습니다. 더 가서도 김포요금소에서 자유로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아침부터 정체가 길었던 논산 천안고속도로에서는 논산 쪽으로 이제 남풍세에서 차량터널 사이로 7km 구간에서 정체 남아 있습니다. 그 밖에 중앙고속도로 춘천 쪽으로 원무 2터널 1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토요일 2부 거두절미 각설하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송영훈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장윤미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공통진문 이번 주에 핫한 한마디 송영훈 변호사. 제가 이거 정말 옮기고 싶지 않았는데요. 이번 주 내내 이거 이상 충격적인 막말을 끝내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 국회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정신 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라고 해서 대정부 질문이 파행을 빚었죠. 지금 이런 국회에서의 빈정거림, 막말 이런 것들이 일련의 흐름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증인들 보고 10분간 퇴장을 명한다든가, 그다음에 박지원 의원은 두 손 들고 한 발 들고 서 있으라고 해라든가, 그다음에 박찬대 지금 민주당 대표 대행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죠. 그 의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배현진 의원님 입 닫으시면 진행됩니다. 이런 발언을 해서 또 한바탕 소동을 빚었고요. 그때 배현진 의원이 진행을 원활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이런 부적절한 발언을 한 거예요. 거기에 뒤이어서 지금 김병주 의원은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 이라고 해서 상대당 의원들 싸잡아서 정신 나갔다라고 국회 본회의 공개석상에서 이렇게까지 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게요. 지금 이런 일련의 흐름이 계속되는 게 결국에는 민주당에서 강성 당원들에게 영합하려는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요. 법사위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을 한 유튜브 매체가 간추린 영상을 본인의 페이스북에 공유를 해요. 그러면서 100만 뷰 갑시다 라고 하고 실제로 조회수가 100만이 넘었어요. 그 정도 되면은 민주당 권리당원 여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도의 숫자가 됩니다. 그렇게 자기 당 강성 지지층에만 영합하려고 하니까 계속 이렇게 과한 막말들이 나오는데 과연 우리 국회의 품위를 어디까지 떨어뜨릴지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자, 장윤미 변호사 금주의 한마디. 저 짧게 이야기하고 가도 될까요? 언급하세요. 이보다 더한 막말을 못 찾았다고 하시는데 저는 배현진 의원이요. 필리버스터 중단할 때 민주당 진성준 의원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쳐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보다 더 큰 막말을 저는 못 찾았고요. 일단 김병주 의원 육군 사성 장군 출신입니다. 한미일 동맹이란 표현을 국민의힘 대변인이 논평에 쓰셨죠. 팩트가 틀렸습니다. 한미일 동맹 아니거든요. 한미 동맹이 맞는 거죠. 한일 동맹과 관련한 문제의식을 드러냈고 저도 정신 나간 국민의힘이란 표현에는 동의하긴 어렵습니다만 국민의힘이 그러면 한미일 동맹이란 표현을 왜 썼는지에 대해서는 최소한 해명을 해야 되는 게 저는 공당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거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고 가면요. 그 논평의 원문을 보면 본문에는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고 3번에 걸쳐서 정확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에 한미일 동맹이라고 나갔던 것은 이제 일종의 실수에 가까운 것이고요. 네. 그때 논평이 지난달 2일에 나왔는데 정작 민주당에서는 그 당시에 반박 논평이 한 개도 없었습니다. 자, 이제 네, 제가 2주에 한마디 핫한 해볼까요? 한마디. 네,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건희 여사 사과 못할 이유를 늘어났다. 라고 해서 지금 문자 파동이 어마어마하게 국민의힘 전당대회 국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오늘 동아일보에서 한동훈 장관과 직접 통화를 해봤더니 오히려 그 문자는 단편적인 거고 김건희 여사는 전체적인 맥락으로는 사과 못할 이유를 늘어났다. 이렇게 인터뷰를 해서 이 파장이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얘기 합시다.
이 시점에 문자가 공개가 된 거죠, 결국은.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이 문자가 이제 공개된 것이 의미가 크다고 봐요. 두 가지 점에서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는데요. 만약에 이제서야 그러니까 이 문자를 누군가가 이 CBS 김규환 논설실장이라는 분께 보여주거나 제공을 했으니까 보도가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런데 이분이 만약에 그러면 총선 전에도 이런 문자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왜 그때는 바로잡거나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다가 이제서야 특정 언론인에게만 제공을 했는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본인이 답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걸 만약에 이제 총선 후에 최근에 알게 됐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와서 왜 그분에게 이 문자가 전해졌을까? 여기서 그분이라고 하는 건 이제 CBS 김규환 논설실장에게 전달한 분을 말하는 겁니다. 뭐 이게 한동훈 위원장 쪽에서 나오진 않았을 거고 김건희 여사 쪽에서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게 뭐 어떤 연유로든 그분에게 전달이 됐다면 그런 것을 특정 언론인에게 제공을 해서 보도를 하게 했을 때 굉장히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대통령의 배우자가 이 전당대회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의중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매우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했어야 된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이 본인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책임 있는 답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천하람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는 명백하게 전당대회에 개입하기 위한 네. 의도를 가지고 하는 행동이고 지난번 전당대회는 뭐 슬쩍 개입했으면 됐지만 이번에는 굉장히 다급하게 네. 세게 개입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평가했던데 네. 어떻게 그렇게 보세요? 동의가 되죠. 그런데 이제 그 보도 경위와 관련해서는 일단 이 문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고 싶어 한다라는 의사를 당에 전달했다라는 보도는 1월 달에 한번 나왔었다고 하더라고요. 나왔었어요. 예. 그런데 그때는 별 파급력이 없었고 더 이어지지가 않았는데 이 부분도 이제 김규환 저한테는 이제 CBS 선배님이신데 김규환 기자가 논설위원이 장유미 변호사가 CBS 기자 출신이니까. 예, 저희가 잘 아는 선배인데 일단 취재를 상당히 좀 잘한다는 평판은 뭐 맞고요.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회자다는 이야기들 이제 각 언론사 기자들도 많이 좀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중에 이게 보도가 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송 변호사님 주신 말씀에 공감이 되는 게 지금 진실 게임처럼 되는데 그렇다면 누가 어떤 의도로 지금 이 시점에 다시금 언론에 환기되도록 할 동인이 누구에게 더 클 것인가? 그건 김건희 여사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알려졌을 때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는 대단한 타격이 가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 여론이 좋지 않았고 총선에도 마이너스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상당히 많은데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그 재구성한 문자를 보면 대단한 저자세로 언급을 합니다. 예. 당에서 요청을 하면 더한 것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걸 이른바 속된 말로 읽고 그냥 씹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런 정무 감각으로는 이런 정무 판단, 정치적 판단으로 당을 잘 이끌 수 있겠느냐라는 십자포화가 쏟아졌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한동훈 전 장관의 전 비대위원장의 해명을 보면 전체적인 맥락은 사과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었다. 저는 그걸 가공해서 이야기했을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건 이제 진실 예, 게임이에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아마 정말 김건희 여사에게 사과할 의사가 있었느냐. 왜냐하면 2월 달에 대통령이 KBS 신년대담 하실 때 박절하지 못해서 그랬다고 그러셨어요. 사과와는 상당히 동떨어진 인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 말이 악의에 따라서 맞을 것인가? 이거는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어떤 사실관계의 주장이 조금 더 실제 사실에 부합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공개가 되고 하면 전당대회에서 당심 즉 그 대의원들이나 뭐 표심에 영향을 미칩니까? 당원과 국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실 거라고 봐요. 특히나 이 전당대회에 지금 투표할 의사를 가진 당원들은요. 굉장히 정치 고관여층이거든요. 그러면은 1월 달에 소위 말하는 그 1차 윤한 갈등 그리고 그 서천 그 시장 화재 현장에서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나고 같이 열차 타고 올라오고 이런 그 과정들을 쭉 다 기억을 하고 계세요. 예. 그리고 당이 3월 달에 뭐 이종섭 대사 뭐 황상무 전 수석, 그다음에 의대 정원 문제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지지율이 급락을 하고 백석도 위험했다가 막판에 이제 전통적인 지지층을 결집하면서 간신히 108석을 했던 그런 과정들도 다 보셨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총선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자존심도 많이 상해 계시고요. 그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흐름 속에서 현명하게 판단을 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그 김규환 논설실장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태면은 본인이 이걸 처음에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공개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문자 내용이 좀 되게 긴데 길고 뭐 제가 사적인 부분도 있고 부적절한 내용도 좀 있어서 재구성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문자 전체를 봐야 왜 답을 하지 않았는지도 정확하게 판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위원장의 입장은 어쨌든 그 문자에는 답을 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공식적인 통로로 계속 소통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을 통해 사과를 요청했다까지 예. 표현을 했었죠. 그러니까요. 그 공식적인 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이 예.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은 답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경로로 반응을 했지. 그래서 정치에서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해하기 어려운 거는 실제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고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부족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자가 약간 재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왜 답을 안 했는지 이해하기 어려울지라도 아마 전체적인 흐름 그리고 아마 우리가 보기가 어렵겠지만 실제 그 문자의 전문을 본다면은 충분히 또 이해할 수 있는 정보들이 제공이 되지 않을까. 아무튼 그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양쪽의 주장이 다르니까 이거는 이제 진실 공방이라서 네. 그거는 좀 차치하고 제가 이게 그 이른바 전당대회 표심에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질문을 던진 건 뭐 몇몇 그 뭐 천하람 의원도 제가 조금 아까 인용했습니다만 김건희 여사 뭐 이게 결국은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강하게 개입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행동이라고 하면 네. 그게 과연 효과를 내느냐 말이죠. 제가 상식적으로 봐도 별로 이거는 효과가 없을 것 같거든요. 왜냐 뭐 한동훈 저 후보의 지금 답변이 우리는 공식 라인을 통해서 이미 사과를 요청했다는 얘기도 나왔었고 네. 뭐 오늘 또 유승민 전 의원이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무슨 한동훈 비대위원한테 허락받고 사과하느냐. 사과할 의향이 있으면 사과하면 됐었던 네네. 거지. 뭐 이런 인식이 사실상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네. 이제 국민의힘 사정을 좀 잘 아는 분한테 이제 전당대회 당원들의 어떤 정치적인 스펙트럼 부분과 관련해서요. 국민의힘 당원들은 좀 당신 민심의 괴리 정도가 좀 크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전당대회 때, 그러니까 지지난 전당대회 때 이준석 돌풍이란 말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도 당원들은 최소한 나경원 의원에 대한 지지가 더 높았어요. 했죠. 그때 그나마 돌풍이고 어떤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추적했지만 3%포인트 차로 당심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졌습니다. 일반 여론조사에서 많이 이제 이겼던 건데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의 당원들은 좀 국민의힘 지지자들보다도 좀 오른편에 있다고 봐야 된다라고 당에서도 진단이 나오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태도 역시 조금 더 엄호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라는 진단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저는 이걸 아주 뭐 객관적으로 시시비비를 따져서 한동훈 전 장관이 맞는 말을 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대통령과 더 거리가 멀어졌다고 당원들한테는 다가갈 수밖에 없는 사실관계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비토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당심이 어느 정도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는 플러스로 작용하는 최소한의 그런 이슈는 아닌 것 같다. 특히나 8대2로 지난 7대3보다도 많이까지는 아니지만 조직세 그리고 당원들의 입김이 더 들어가는 전당대회에서는 한동훈 전 장관으로서는 어쨌든 외부 변수에 의한 실점이다 이런 생각 듭니다. 네. 뭐 이걸 가지고 이제 뭐 다른 경쟁 후보들은 그런 김건희 여사의 이 충심 어린 사과 표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답을 하지 않아서 사과를 안 했다면 그것 때문에 총선 진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그렇죠. 논리를 전개하더라고요. 네, 그 문자만 그게 보면 논리적으로 좀 이거 그렇죠. 되는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요. 총선을 안 겪어봤으면 아까 장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이제 당원들의 대통령에 대한 존중과 동조와 이게 가장 궁극에 달한 상태의 전당대회가 유지가 될 건데 지금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김건희 여사께서 정말 사과를 하고 싶었으면 누구한테 허락받거나 승인받고 사과할 리는 아니죠. 사과를 하셨으면 되는 문제고 그다음에 실제로 2월 달에는 이 사건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지지세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때 그 비명 행사 공천 논란이 벌어지면서 2월 말 3월 초까지는 상당히 좋은 흐름이었다가 3월에 이제 이종섭 대사 황상무 수석, 의대 정원 문제 때문에 지지율이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당원들이 다 보셨어요. 그다음에 네거티브를 하는 쪽에서 뭘 제기하느냐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그 네거티브를 당한 쪽의 대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지난 3.8 전당대회 때하고 상황이 다른 것이 3.8 전당대회 때 그 유명한 그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2월 6일이에요. 그 국민의힘의 3.8 전당대회는 그 2월 6일에 판세가 결정이 됐습니다. 왜? 그때 안철수 후보가요. 하루 동안 일정을 중단했어요. 좋지 않은 대응이었죠. 그때는
뭔가 그 이슈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하고 정면 돌파를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루 동안 그 공개 일정을 다 중단합니다. 네거티브 대응 중에서 가장 그 효과가 없는 예. 유형의 반응이었어요. 반면에 지금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사안을 설명을 하고 정면 돌파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납득할 만한 어떤 논리와 팩트를 제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건에서 대응의 유형은 많이 달라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고 움츠러드는 쪽과 적극적으로 항변을 하는 쪽을 봤을 때 그 유권자들의 생각도 상당히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 점을 아마 좀 유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게 또 그냥 뭐 동떨어진 사안이 아니고 대통령 탄핵의 서명이 110만을 돌파하고 돌파했죠. 예.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 이게 분위기가 지난 2016년과 좀 비슷해져 가고 네.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번에 여당의 전당대회가 대통령 탄핵과도 연결시켜서 해석을 하는 그런 구도가 여당 내에서 발언이 나와요. 아니 쉽게 말해서 한동훈 대표가 되면 대통령 탄핵에 동조할 것 같은 뭐 이럴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식의 이 언급들이 서서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약간 뭐랄까요, 밑자락을 깐달까요? 왜냐하면 원희룡 전 장관도 지금 탄핵 시계가 시작됐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게 이제 민주당이 뭐 탄핵을 주도할 거다, 뭐 특검을 추진하는 게 그 전조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조준하는 건 한동훈 전 위원장인 성격이 있고요.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도 탄핵 전야제처럼 지금 흘러가는 정국이다라고 하는데 이 정국이 국회에서의 격돌도 있지만 지금 대통령과 관련해서 특검에 대해서는 어쨌든 원론적으로 찬성 입장을 내고 있는 한동훈 전 위원장, 그리고 여사에 대해서까지 사실은 사과와 관련해서는 사과하지 않겠다는 말을 늘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국면, 저는 이게 돌이킬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넌 것 같아요. 이건 화합은 어려운 국면인 것 같습니다. 이미 총선 국면에서 건넜다니까요. 네, 이미 건넜고 더 멀어지고 있는 근데 한국. 그게 과연 탄핵까지 가느냐? 근데 탄핵은 정말 민주당이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께서 하시는 건데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자당의 의원들이 사실상 찬성표를 던졌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과가 됐죠. 그렇죠. 그건 민주당 혼자 할 수 있는 네. 그 표도 되지 않았고요. 그 분위기가 뭐 무르익었다 이건 너무 시기상조고, 다만 어느 조짐이 보인다 이렇게 진단하는 거는 아주 무리한 해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뭐 홍준표 이런 분들은 한동훈 후보를 견제하려는 카드로 네. 한동훈이 되면 대통령 탄핵 위기 못 막는다는 식의 위기감을 이제 이른바 이 당원들한테 지금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것 네. 같은데 이게 오히려 분위기를 좀 이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원희룡 전 장관 같은 분들이 정말로 대통령을 위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많아요. 지금 그 홍준표 시장도 탄핵 관련 발언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여당 정치인이나 또 여당의 수장이 되겠다고 한 후보들은요. 탄핵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입에 올리면 안 됩니다. 무슨 국민청원이 100만 명을 넘었다고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도 2020년 2월에 코로나19 사태 관련해서 146만 명의 국민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 탄핵 청원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쪽 진영에서 전체 유권자의 한 3% 정도 되는 국민들이 결집하는 일들은 발생합니다. 그거를 확대 해석해서 무슨 홍준표 시장처럼 탄핵 얘기를 하고 원희룡 후보처럼 탄핵의 시계가 시작됐다는 등 뭐 탄핵의 종착역이 기다리고 있다는 등 이런 얘기를 하면요. 지금 우리 장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이란 단어가 자꾸 공공연하게 입에 올려지게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제 국가에서는요. 정말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다른 수단이 전혀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아주 예외적으로 쓰는 것인데 그렇게 공공연하게 입에 올려지는 것 자체가 사실은 대통령제, 나아가서는 헌정 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책임 있는 여당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점에서 저는 그분들이야말로 정말로 대통령을 위하는 것이 대통령을 위하는 친윤이 아니라 대통령을 함부로 호칭하는 칭윤이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뭐 아까 그 금주에 한마디 할 때 지금 뭐 여야 할 것 없이 서로 지금 날선 표현들이 막 부딪히고 이렇게 지금 굴러가는 양상들, 아까 우리 일부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좀 나눴는데 22대 국회 문 열자마자부터 정면 충돌 양상 아닙니까? 근데 이게 과연 민주당의 그 그림 속에도 대통령 탄핵이 계속 있는 거죠? 저는 지금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등을 거치면 대통령 탄핵으로 가보고자 하는 의중이 있긴 있는 거죠. 그런데 언론에서 왜 이재명 대표가 침묵하고 있는가라고 하는데 저는 침묵해야 하고 침묵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탄핵 지금 현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이 선출한
권력입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그 선출된 권력이라는 엄중함을 지금 희석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굉장한 실정이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추진하면 국민들이 완전히 동의하실 거다. 그 부분은 한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아무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림표 상에는 있는 거죠. 스케줄상에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또 중요한 건 이거는 이제 법률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의 뭐 지지도가 뚝 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탄핵하면 헌법재판소가 인정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위법한 사안이 분명히 헌법재판소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아직 그런 국면은 아니잖아요. 게다가 근데 어떻게 여당 내에서도 그런 발언이 막 나오죠?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과연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대통령을 위하고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친윤인가, 오히려 대통령의 이름을 함부로 호칭하고 탄핵이란 단어를 감히 입에 올리는 친윤 아닌가, 그런 말씀까지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여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이면 탄핵의 티읕도 말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보면 한동훈 후보야말로 언론에 질문을 하잖아요. 만약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예. 자기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막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정말 국정의 성공을 바라고 그 대통령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계속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아무튼 뭐 아까 일부에도 잠깐 그런 언급했습니다만 총선 때까지 죽기 살기로 싸우다가 총선 끝나고 나니까 아 이제 뭔가 좀 변화가 생겨야지, 대통령부터 달라져야지, 야당 대표 만나야지 했더니 한 번 만났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고 또 민주당도 우리는 국민의 지지를 얻었다라고 하는 걸로 강수로 지금 가고 있고, 충돌이고 이 강수의 끝에는 탄핵이 보이고 어른거리고, 그럼 정말 우리 정치는 앞으로 뭐 1년 동안 뭐 계속 이렇게 가는 겁니까? 분기점을 마련해서 화합을 해야죠. 그래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니까요. 네. 분기점 누가 만들 수 있을까요? 그 바닷물이 얼어 있을 때요, 저기 밑에서부터 녹고 표면에선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얼음이 쫙 갈라지는데요. 지금 이제 국회의 데드락 상황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실망도 많이 하시고 답답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또 지금 그 여당도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고, 또 야당도 뭐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앞으로 변화의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지금 바닷물이 밑에서부터 녹고 있는 것이고, 어느 시점에 가면은 이런 데드락 상황도 해소될 때가 올 거다. 저는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기대하는 거죠? 그런 기대를 전망은 아니고. 전망이라기보다는 기대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런 희망을 가지고 해야죠. 한 발은 객관 위에 다른 한 발은 낙관을 향해 내디뎌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튼 지금으로서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새 국회가 문을 열었는데 개원식도 못하고. 그러니까요. 네. 참.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정관용 시사본부 토요일 2부 거두절미 각설하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송영훈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장윤미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지 베이커 셀렉션의 I've been away too long 함께 듣고요. 저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